역대 최고의 해적왕 누구였을까요? 단연코 붉은 수염 하이레딘 레이스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헨리 모거든 신대륙 약탈 중심의 커리어였고, 드레이크는 칼레 해전 이후엔 전공이 별로 없고 최후가 비참합니다. 이에 비해 하이레딘은 갤리엇 두 척의 흑수저로 시작해 알제리 튀니지를 직접 정복하고, 또한 오스만 제국 함대를 직접 최강의 함대로 키웠습니다. 그 한 명을 쓰러뜨리기 위해 유럽 전체가 동맹을 맺고 대군으로 공격했으나 엄청나게 노련하게 막아냅니다. 맞수 중엔 당대 최고의 명장 안드레아 도리아도 있었는데요. 그가 재정립한 오스만 해군은 이후 300년간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붉은 수염 바바로사라는 불멸의 캐릭터로 대항해 시대 및 다양한 컨텐츠에서 마주하고 있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해적왕 하이레딘의 실제 인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하이레딘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알바니아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히지르, 참고로 하이레딘 레이스는 본명이 아닙니다. 하이레딘은 카이르 아틴, 이슬람의 최고라는 아랍어를 유럽인들이 들리는 대로 받아 적은 게 굳어진 거고, 레이스는 오스만의 제독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이슬람 최고 제독 같은 느낌. 또한 바바로사, 붉은 수염이라는 별명과 달리 그의 초상화를 보면 밤색 수염을 갖고 있는데요. 실망입니다. 이는 형 오루지의 별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오루지도 붉은 수염인지는 확실치 않고, 무어인을 해방시켜 얻은 아버지라는 뜻의 바바 오루지라는 별명을 유럽인들이 바바루지, 바바로사 하다가 굳어졌다는 설이 있죠. 아무튼 하이레딘은 형과 동지중해에서 해적질을 하다가 너무 싸움 잘하는 성 요한 기사단에게 털린 후 불모지인 튀니지에 정착합니다. 현지 하프스 왕조에 세금을 내며 고작 갤리엇 두 척으로 해적질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결국 이웃국가인 알제를 직접 차지합니다. 주요 타겟은 마요르카, 사르데니아, 코르시카 등 지중해의 큰 섬들. 유럽 국기 꽂고 위장해 항구에 정박하는 듯하다 모두 안심할 때쯤 급 돌변하여 섬사람들을 납치했습니다. 누가 속겠냐 하지만 하이레딘은 최소 6개 국어를 했고, 스페인어 불어는 네이티브 수준이었다 하니 이해가 갑니다. 그러고 보면 해적도 아무나 못하는 전문직. 1518년 스페인 카를 5세가 10,000명을 보내 알제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에서 형 오루지는 사망하고, 하이레딘도 도망가기 직전 스페인 장군이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는 전 유럽에 두고 후회할 일이 되죠. 그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그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세력을 완전히 재정비했는데, 형처럼 공격만 하고 살다가는 노답이란 걸 터득했는지 그는 내정, 협상, 외교를 중시했고 실용적인 노선을 추구합니다. 먼저 오스만의 재신임 받고 알제리 현지 부족과도 동맹을 맺는데요. 그리고 알제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발전시키는데, 기존의 파괴왕뿐만 아니라 생산왕이라는 숨은 재능을 발견합니다. 유럽 최고의 전문가를 불러 조선과 농업을 발전시켰고, 그가 해방시킨 무어인과 개종한 유럽인으로 무려 8만의 병력을 모았습니다. 버려진 땅 알제가 수년 만에 가장 발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열심히 일한 결과였는데, 하이레딘의 사회는 인종, 신분 상관없이 일만 잘하면 올라가는 구조였습니다. 단적으로 하이레딘 본인도 개종자의 아들이며, 후계자 드라구트도 기독교인의 아들, 신하는 개종 유태인이었습니다. 폐쇄된 유럽의 신분제 속 하이레딘의 시스템은 매우 신선한 기회였으며, 어떤 의미에서 알제는 지중해 흑수저들의 율도국이었을 겁니다. 유럽 선원들이 임무 없을 때 밤낮으로 잔치 열고 다이스나 카드치며 놀 때, 알제 해적은 매일 어떻게 돈 벌지와 각국의 특산품 시세를 이야기했다 합니다. 마치 요즘 주식 코인 재테크 얘기하듯이 말이죠. 그는 1520년부터 29년까지 알제리 해안선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1529년엔 동료 아이딘 레이스가 스페인 해군 원수 함대를 박살내며 승승장구합니다. 당시 스페인 카를 5세는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신성 로마 황제, 스페인 왕, 이탈리아 왕, 오스트리아 대공, 네덜란드 군주 등 역사적인 명함 컬렉터로 인맥으로 유럽을 천하통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해적의 해군 원수가 사망하고 백성들이 납치당하는 걸 보며 스페인 해군 전력이 쓰레기란 것에 현타가 온 카를 5세는 단기에 체질을 바꾸기 위해 최고의 용병 해군 제독과 계약합니다. 바로 제노바의 안드레아 도리아. 이전까지는 하이레딘과도 승리를 주고받은 명장으로 게임에도 나오는데요. 도리아는 그리스의 오스만 기지 및 해군들을 하나하나씩 박살냅니다. 이에 1533년 맞불로 오스만 제국도 하이레딘을 호출합니다. 똑같은 그리스 계룡남 출신 이브라힘 제상이 엄청 밀었다고 하죠. 아무튼 갤리엇 두 척 작은 상인에서 40년 만에 해군 원수로 고국에 돌아온 하이레딘.
오스만 해군을 부활시키고 카를 5세 해군을 부실하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오스만도 나름 명장 케말 레이스가 육성하고 최강 베니스까지 이겼던 멋진 해군이 있을 거라 하이레딘은 기대했지만 실제로 가보니 개판이었습니다. 적어도 평생 엄청난 생존 투쟁을 했던 하이레딘 눈엔 말이죠. 그는 30년 동안 비효율은 곧 멸망이라는 긴장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뺏거나 물에 빠진 배를 다 고쳐서 전투에 최적화시켰습니다. 특히 성 요한 기사단의 레이아웃을 보며 많은 노하우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그는 최고의 생산관리 제조 마스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만 병기고에서 직접 먹고 자며 그해 겨울에만 무려 77개의 갤리를 완성했습니다. 오스만에도 좋은 목재와 목수, 말 잘 듣는 해병 등 인프라가 좋았기에 최강 해군이 되는 건 금방이었습니다. 하이레딘은 이 병력 가지고 이탈리아 중남부를 돌다가 갑자기 배를 남쪽으로 돌려 북아프리카 튜니스를 점령해 사심을 채웁니다. 하이레딘과 알제 해적에게 튜니스 정복은 엄청 큰 염원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당일치기로 이탈리아를 털러갈 수 카를 5세는 엄청 빡쳐서 무려 500척을 이끌고 튜니스를 재정복합니다. 하이레딘은 죽을 뻔한 위기였음에도 도망가는 척하다가 본인 배를 스페인 배로 위장하여 스페인 본진 옆 마노르카 섬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약탈한 돈으로 오스만 해군을 다시 복구하는데요. 이처럼 그는 적을 방심시킨 후 습격하는 것에 장인이었습니다. 베니스는 당시 해상 전력으로 그리스 서지중해까지 차지했는데요. 베니스의 상인답게 장사를 위해 오스만과도 동맹 중이었죠. 그러나 1536년 오스만의 친베니스파 재상 이브라임이 암살당합니다. 그 이후로 하이레딘은 봉인 풀고 베니스령 그리스 항구들도 공격하죠. 결국 1538년 교황 바오로 3세는 유럽 전역에 버스터콜을 발동합니다. 그렇게 해상 어벤져스 신성 동맹이 결성됩니다. 스페인과 교황군의 당시 유럽 해군 1타 2타였던 베니스 제노바, 그리고 쪽수는 제일 적지만 싸움 잘하는 성 요한 기사단까지 모두 모였죠. 그해 9월 그리스 서쪽에서 오스만과 신성동맹이 대치합니다. 신성동맹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그런지 병력이 3배나 많았습니다. 병력은 6만 대 2만, 함선은 300척 대 100척이었죠. 베니스가 가져온 강력한 대포와 제일 큰 갤리온도 보유했습니다. 이에 하이레딘은 프레베자만에서 진영을 잘 잡고 꼼짝하지 않았고 신성동맹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며칠간이나 하이레딘의 움직임이 없자 신성동맹은 해적왕이란 사람이 너무 시시하네 라고 느꼈는지 그를 유인하려고 남쪽 레판토 쪽으로 이동합니다. 연합군의 배가 남쪽으로 가고 있는 찰나에 그렇게 가만히만 있던 그가 갑자기 빠르게 진격 명령을 내립니다. 해류 바람을 포함한 바다 위의 모든 물류를 마스터한 해적왕 하이레딘의 눈엔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신성동맹은 병력이 많았지만 배의 종류가 다양해 함선마다 이동속도가 다 달랐습니다. 그마저 갑자기 바람이 약해져서 돛대에 의존하는 범선은 특히 느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시차에 의해 잠시 유럽의 함대가 흩어지는 순간을 하이레딘이 놓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작지만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갤리엇으로 구성되었기에 가장 뒤처진 베니스 함선을 따라잡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베니스는 용감히 싸웠으나 전혀 예상 못한 기습에 각계격파당합니다. 10마일 떨어진 도리아에게 지원을 요청하는데 도리아는 곧 가겠다고만 말하고 슬슬 전선을 이탈합니다. 너무 비겁한 모습 같아 보이지만 이미 패색 짙은 전황을 파악한 백전노장 도리아는 빨리 이탈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최적임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도리아는 천상 마키아벨리 시대의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어쩌다 동맹 상황이 되긴 했지만 사실 베니스는 도리아의 제노바와 철천지 원수 사이였습니다. 당시 신성 동맹이 얼마나 콩가루였는지를 보여주죠. 아무튼 신성 동맹의 배는 300척 중 130선이 침몰 납포되고 수천 명이 죽습니다. 이에 비해 오스만은 손상이 큰 배는 있었지만 침몰된 배가 없었습니다. 병력도 3배 많고 함선 대포가 훨씬 컸던 유럽 어벤져스는 딱 한 타이밍에만 가능했던 러쉬를 놓치지 않은 해적왕에 의해 반전멸됩니다. 전쟁의 결과로 오스만은 베니스령이었던 현재의 그리스와 크로아티아를 얻게 되고 이후 30년 넘게 유럽은 해전에서 오스만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레딘은 드라구트, 살라레이스 같은 유능한 후배가 있었기에 이후 여생을 이스탄불에서 보내며 68의 나이에 사망합니다. 오스만 사서엔 1546년 바다의 왕이 죽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당대의 친기독교 역사학자 피에르 브루디유도
그리스 로마 장궁 통틀어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합니다. 아직까지 터키에선 그의 기념비 근처에서 터키 해군이 존경의 의미를 담은 발포 사격을 할 정도로 영원한 레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우리에겐 대항해 시대 시리즈 개근상 캐릭으로 남아있습니다. 분명히 민간인을 약탈한 해적 커리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대적 문맥도 좀 더 보자면 스페인의 곤잘 나달은 당시 알제 해적의 행위가 무역의 대체 형태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아프리카는 지중해 유럽 무역에서 완전히 소외되었고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기존 질서를 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때는 다시 정직한 무역업자로 돌아가기도 했었죠. 한편 해적원이었던 무어인 유럽 하층민 또한 기존 질서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이레디는 출신 상관없이 철저히 능력과 성과 위주로 보상해서 소외된 자들의 왕국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적으로 1588년 해적 함장의 인종을 보면 35명 중 24명이 개종자였고 터키인은 11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혔던 유럽인도 다시 유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도 남은 거죠. 하이레딘이 세운 바르바리 자치정부는 이후 무려 312년을 지속합니다. 또한 하이레딘은 유용한 건 적의 것이라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는 점점 시대가 그를 요구하는 대로 지중해의 파괴왕에서 생산왕, 정치 외교왕으로 유연하게 바뀝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물론 전투할 땐 속도전의 제왕이었습니다. 대항시대에 나온 것처럼 물량으로 붙는 게 아니라 조작이 쉽고 빠른 갤리엇을 운용해 타이밍 러쉬를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또한 멘탈 털린 상황에서도 상대 본진에 역공하는 그의 모습은 멘탈 털리면 급하게 병력을 꼬라박는 현대 게이머들에게도 커다란 교훈을 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